지방의 경우 서울보다 일찍 반등이 올 만한 지역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괜찮은 인구 절벽 지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지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인구 절벽인 상황 속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여기서 얘기드리기 좀 그렇고 네네네. 그 인구 증가 지역 그냥 딱 치면 나와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그것만 검색하셔도 되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미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너무 많은 물량과 하락기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또 우리가 예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예측까지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재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이니까, 그럼 계산 나왔잖아요. 인구가 늘면 당연히 집이 더 필요하고. 네. 물론 집이 더 많이 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집은 항상 뒤늦게 지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계획에 맞춰서 미리 짓기도 하는데, 그래도 수요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일단 투자 대상으로 일부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예측의 개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시장과 뭐 지역 중에는 뭐 인천 송도라든지 서해안 일대 거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사 있었을 거예요. 옹진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우리 달란트 사이다 경제 식구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네. 옹진군에서 부산, 거기서 중국하고 해저터널을 뚫는다? 여러분 기억에 옛날에 일본하고 해저터널을 뚫는다 이런 기사 좀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국민 정서상 싫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하는 순간 종착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잖아요. 네. 그럼 유럽하고 실크로드가 생기면 그 해저터널 타고 일본에서 종착역이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절대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종착역이 돼야죠. 일본 가고 싶으면 배 타고 가라 이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중국하고 연결이 됐어요. 옹진군하고 만약에. 그러면 인천에서 옹진 다 2, 30분 가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서 해저터널을 가고 중국을 간다? 상상만 해도 무슨 일이 벌지 보이잖아요. 인천 송도는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보고. 근데 송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너무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사는 데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그건 뭐 계속될 거니까 네. 정말 살기 좋거든요. 뭐 저 이제 바다 조망이잖아요. 맞아요. 네. 가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완전 유럽 같아요, 분위기가. 그쵸. 네. 또 유럽같이 만들려고 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 워터존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완공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경제자유국으로 묶어가지고 다 갔는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좀 깨진 바람에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보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삼바, 또 뭐죠? 셀트리온. 이런 어마어마한 제약회사들이 거기가 자족도시를 만드느라고 사회 기반시설로 들어갔잖아요. 기업시설로. 네.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소득이나 그 지역의 어떤 경제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도 하시지만 인천에 좀 자리 잡게 되면 들어가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럼 인천이 한없이 빠져서 끝까지 뻥나가 아니라 1, 2, 3년 안에 힘들겠지만 5, 6, 7년을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요즘은 보면 넣었다 뺐다. 이런 분들이 80%, 90%예요. 여기 넣어서 정부가 3년 양도세 비과세하면 3년 뒤에 팔아먹고 차익 난 거. 이런 거에 지금 습성화돼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질 거고, 이런 송도 같은데, 내가 예산, 자산을 넣고 10년 안에 무조건 답이 나온다? 근데 그 답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지방도 이제 소멸도시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지역만 보시고 특별히 볼 때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사실은 보고. 다만 저건 있죠. 강릉 일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인접성이 좋아졌잖아요. 접근성이. 그러면서 그쪽이 좀 호황을 누렸었는데 그거는 좀 계속 추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다 이제 저는 상관이 없는 시나리오지만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실크로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부산항에서 영국 런던까지 기차가 연결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새로운 시대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배로 저기 뭐 하고 뭐 이란 수혜주 지나고 뭐 맨날 도적질 당하고 해적질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물류 비용이 우리나라가 한 30% 감소가 돼요. 대한민국의 제2의 발전기가 되죠. 근데 그게 2019년인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협약을 맺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맺어서 들어갔어요. 그 종착역이 한국이에요, 부산항. 근데 그 항구 라인에 블라디보스토크 원산항 이렇게 해서 러시아 타고 중국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 경제자유구역이 임대 50년 임대인데 거기는 뺏지는 않거든요. 물론 정치가 또 바뀌면 또 바뀌겠지만, 근데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조건은 100년까지 임대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이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다 넓잖아요, 땅이. 거기가 평당 300원에 지금 임대 50년짜리 해줘요. 평당 300원이요? 네, 그게 한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럼 아직 올랐으면 한 600원 하겠죠? 네. 2배 올랐으면? 네. 그러면 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각을 돌려볼 필요도 있고, 이걸 하이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50년 동안 충분히 그 값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철 1, 2호선이 또 움직이고 있고, 공사 중이고, 3호선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의 기억을 더듬으면, 1호선, 2호선 할 때 그냥 공사 하나 없다 그러고 세월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철선 따라서 2호선 따라서 지금 황금 집값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베트남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공상국가에서 투자를 못 했어요. 그죠? 공상국가니까 뺏어가면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개방화에 따라 가지고 유럽하고 그 국제 손해배상 그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를 유럽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몇 년 전에 무슨 제도가 바뀌었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주택 아파트 1, 2호선 라인에 고급 주택을 지을 때 일부는 외국인을 위해서 20에서 30%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원래 거긴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을 주는 형태로 분양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재산의 피해를 보면 국제 배에서 우리 론스타트하고 똑같아요. 투자한 사람이 별로 안 뺏기잖아요. 안정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우리가 들여서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긴 청년층이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아요. 노인층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거기도 기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부동산 영세에서 보면 계산 나오잖아요. 뭐 이런 개념. 이럴 때 정부에서 해외에 이렇게 안정된 데 투자를 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나 했을 때, 뭐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중복과세, 이런 제도, 이런 거 연구해야죠, 나라에서. 그죠? 그래야 우리가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넓힌 것처럼, 그때 뭐 총칼로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안에서 좀 다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무궁무진하네요, 투자의 기회가.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자산 여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부가 도와주고 자꾸 안에서 이러지 말고 바깥에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열심히 일해서 된 것처럼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아프리카를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나 법률이나 이런 걸 정부가 만들어준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빠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 1등이 진짜 되지도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좀 하루라도 빨리 안에서 하는 거, 뭐 지방 이것도 좋은데 물론 지방도 살려야죠. 뭐 이런 것도 좀 외람되지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강남 불패, 네. 뭐 이걸 일단 정의를 해놓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강남은 대체되지 않을지언정 약간 좀 강남만큼 좀 부각받을 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때 네. 제1의 강남으로 보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좀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과 네. 잠실은 들어가나요? 제1의 강남이에요. 네. 약간 걸쳐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걸쳐있다고 하면 제2 강남은 탄생하지 않는 거고 좁은 의미의 제가 지금 네. 강남역 주변만 생각하신다면 네. 사당역과 잠실 그쪽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강 북쪽보다 남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북 쪽은 결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발달이 제한적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북에 있었던 서부터미널, 불광동에 있던 서부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 등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거든요. 제일 남쪽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지금 동서울터미널이잖아요. 네. 거의 잠실에 가까워요. 맞아요. 여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 중심이 한강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다 제외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서남 쪽에 원래 주축이었던 경인축의 핵심은 구로나 영등포나 개봉이거든요. 지금도 그쪽은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인축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축이라 동남축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사당, 왼쪽은 사당, 오른쪽은 잠실까지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가서 동서울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 보고요. 이 넓은 띠가 아마 범강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실이나 특히 수도도 포함되죠. 맞아요. SRT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뜬다면 강남 위치는 아니지만 강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량리권. 중앙선인데 중앙선이 지금 개량됐습니다. 네. KTX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부산까지 1시간 반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가깝네요. 네. 경북 영주 같은 데 1시간권입니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분들이 중앙선 타고 와서 강남의 병원에서 진료보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병원들이 위험하다고. 넓은 의미의 동남권으로 향하는 교통축이 발달하면서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제2강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청량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경성 상권이었고, 한동안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이것도 책에 적었습니다만, 이건 청량리 상권입니다. 네. 1940년에 설계된, 작성된 네. 청량리 주변 역세권 개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도인 거예요.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지금 요거대로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특히 서남 쪽으로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적률 1000%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고 이건 시작일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아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예전 분들한테는 신길이나 왕십리, 청량리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올드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 신길 뉴타운 하면 이미지 다르시죠? 다음이 아마 여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여기는 원래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개발됐기 때문에 그 후에 현대적 개발에서 뒤처졌던 건데, 이제 주변 지역의 압박이 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답사다 보면 느껴집니다. 다음은 아마 청량리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걸 추동하는 게 중앙선 선로 개량 사업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제2강남은 여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질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대세청 메가시티 중부권인데 이거는 강남하고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원, 동남권, 네. 부울경, 포항, 대구 이 개념으로 또 하나의 중심인 거지. 제2의 강남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세청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세종, 청주. 그렇죠. 그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남부권에 뭔가 남부권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울 그쪽을 잇는 약간 가교 역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좀 그렇죠. 그건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마침 큰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 포천이 조만간에 7호선이 개통될 거라,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될 거라서 빠르게 대서울에 들어올 거고, 춘천, 원주의 서부 지역도 상당 부분 대서울에 편입됐고요. 최근에는 요 아산 쪽까지 들어오고 있고, 홍성시청까지 조만간 서해선 개통되면 홍성시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와, 진짜 가깝네요. 여기가 대서울이 될 거예요. 이 규모가. 크게 봤을 땐 이 거대한 평야 지역이 한묶음이 되는 거죠. 한편 동남권은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쪽, 여순광 쪽. 여기는 제철 및 석유화학 등이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동남권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경상도로 보지 않아요. 동북 쪽은 울산, 포항이고 서남 쪽은 순천, 광양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두 개를 잇고 있는 게 이 라인입니다. 지도 보시면 위성사진으로 보면 명확하죠. 청주, 세종, 대전, 논산, 익산, 전주로 이어진 이 라인. 이 라인이 중부권 메가시티의 후보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주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북이잖아요. 전북은 좀 묘한 위치인 게, 네. 광주랑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광주에 묶이지만, 전라도의 이미지를 전부 광주가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전라도 할 때 전주와 나주인데, 갑자기 광주와 목포가 왜 전라도를 대표하느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주 혁신도시 탄생의 원인이기도 한 건데, 광주에 뺏겼던 영화를 찾겠다고 하는 게 나주 혁신도시의 목표예요. 보시면, 이건 이제 수도권 분들한테 낯선 얘기일 겁니다. 네. 누런 땅이 보이죠? 이게 나주 혁신도시인데, 광주와 나주에 걸쳐 있어요. 네. 우리 나주가 영화를 되찾아오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전주권 및 전북 지역들이. 이분들이 내는 방식은 오히려 충청도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전라선으로 연결되거든요, 대전까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중요한 거고, 그 또 하나는 청주 오송에서 요즘 호남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청주 대전이 전북의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여지는 네. 틀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충북 청주와 예전 충남 공주에 속했던 대전이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게 세종이다. 그래서 처음은 대세청이라는 개념으로 묶일 거고 확대되면 논산, 익산, 전주까지 한 묶음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스틸입니다. 이건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큰 저해 요인은 청주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의 대표라는 게 있죠. 네. 대전은 광역시라서 독립돼 있지만 한때 충남도청이 있었죠. 충청 대전에. 네. 그리고 한국은 도를 넘어가면 약간 좀 갈등 관계가 있고 원래 대전은 원래 공주 땅이었는데 네. 경부선 철도가 대전에 놓이면서 공주가 도청 뺏기고 법원 뺏겼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공주에 존재하고 원래 청주가 컸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은 청주였는데 네. 경부선이 대전에 놓이는 바람에 우리 청주가 영화를 빼앗겼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존재해요. 청주분에. 약간 좀 그런 대립관계가 있군요. 있습니다. 사실 의견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묶이셔야 됩니다. 묶여야 각각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잡아줘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울권과 동남권의 중심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내실 수 있고 연합하셔야지. 그래야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분들도 이 먼 서울이나 부산 온다고 힘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극도 본다든지 행정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관건이 세종의 역할인 거죠. 관건이 세종인 거죠. 네. 세종이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여기가 지금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와 대전을 끌어와야 돼요. 쫙 놔서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묶어줘야 되는데 세종이 그렇게 대규모 도시가 될 것인가가 아직 미지수라서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고 한국이 세 축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냐 양극의 도시가 될 것이냐도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양극이 되면 결국은 동남권 인구를 뺏겨요, 서울에. 그렇죠. 네.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토 오사카권이 도쿄 인구를 뺏깁니다. 특히 이미 부산 쪽은 청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서울 쪽으로. 이게 부산 제2도시인데 뭐냐, 뭐 광복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인기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쪽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남질 않는다고. 할 게 없다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세게 못 드립니다만 네. 그쪽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자리는 서울에 대서울권에 있다고. 그래서 울산이나 이런 데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이쪽 경주나 포항, 울산 쪽 말씀 들어봐도 젊은이를 잡을 수가 없대요. 약간 여기 그 형성된 뭐 단지나 그런 쪽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저쪽 기반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특히 여성들이 그쵸. 자리가 쉽지 않은 거죠. 사무직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좀 힘들죠.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선이 역시 그 남성의 일이라 그쵸. 조선소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적 보수성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동남권 제2 중심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서는 동남권 연합이라든지
해오름연합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 해오름연합일 겁니다. 네네. 울산이 중심이 돼서 포항, 경전, 묵기자든지 이런 연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기감 느끼는 겁니다. 제2 중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때 여기가 중간에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가 자리 잡아주시면 딱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서울 바다 말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걸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종 쪽은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봐도 네. 세종의 원형이 된 임시행정수도는 자립하는 도시라기보다는 대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설계대로 가고 있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전은 큰 틀에서 둔산 신도시라고 하는 큰 신도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학한이, 노원이니, 도안이니, 관전이 작아요. 서울로 말하면 목동 신시가지나 노원 신시가지 정도예요. 이게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한 서울의 신도시는 강남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급의 신도시가 두 번째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에. 그렇게 보시면 좀 이 지역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줘가지고 북도 청주를 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대전 가고 그렇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세청 이쪽이 하나로 엮여야지 도시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데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심이 여러 개가 돼야 네. 지방 소멸이 늦춰지고 인구 감소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에요. 이건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이민인데. 그렇죠. 이민이죠. 네.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민 찬성론자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100인만 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더 오히려 이제 다른 인종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 독일 간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영향은 아니고 그게 그 대안이 오기 전까지 유일한 대안은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서 중부권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최근 관측이고 그 관측에 따라서 요즘 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임장을 하시면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제 책을 보신 다음에 7월 말에 나온 책인데 네. 8월, 9월, 10월에서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임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도 같고 아직은 좀 미지수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청주대로 서북 쪽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워낙에 산업이 튼튼해서 이쪽은 서북 쪽은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한국의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청주가 굳이 대전에 묵힐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그렇기 때문에 청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때 혼자 나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묵히셔야 된다고. 저 동남권이 부산이 바보라서 지금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연합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좀 충청도 고집 좀 꺾으시고 제발 좀 엮이시기를.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전망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도시 균형 발전 관점에서 또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확실히 좀 말씀하신 그 중부권 그쪽이 좀 떠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제 거 보신 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네. 특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은 대전 지역을 외곽 지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이 도시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넓습니다. 그 아직도 좀 개발할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회덕 쪽이라든지 신탄진 쪽이라든지 있고 또 어떤 분은 원래 세종 예정지구는 임시행정수도 예정지구는 여기가 세종시 도시지구인데 네. 여기 장군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게 한강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가 청계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주의 신도시 지역인데 네. 여기까지 묶어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군면 쪽은 지난 40년에 걸친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자분들은 초장기 투자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쪽을 좀 보고 제 책 보신 다음에 가는 분도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면 쪽은 그렇고 공주 신도시 쪽은 세종과 꽤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네. 그리고 공주 구도심
우리 공산성이라든지 이쪽은 세종 시민들의 구도심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 사람이 북촌 가가지고 커피 마시듯이 세종 분들이 공산성하다 커피 마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종 도심에서 서남쪽으로 공주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세종시의 북쪽 원래 중심이었던 조천까지 이어진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을 통해서는 답사를 보면 거칠게 말하면 사방이 공사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식당이 많아요. 마트나. 네. 이거는 공사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소멸 국가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의 미래를 봤을 때는 네. 웬만한 지방 같은 경우에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인구 절벽에도 네. 약간 좀 살아남을 만한 그런 지역이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혹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일자리가 몰리는 수도권에 살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방에도 일자리가 느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지역은 완전히 이제 시골들, 완전 시골들. 그리고 일자리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일자리가 많다는 건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돈 벌 수 있다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못된 환상이에요. 자, 정확하게 한번 일자리 데이터로 보죠.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를 얘기하는데 서울이 진짜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느는지 네? 한번 보시죠. 자, 최근 1년만 놓고 볼게요. 최근 1년이 중요하니까. 네.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낮은 순입니다. 자, 보시면 광주, 전북이 줄었고요. 부산 줄었고, 그 다음에 서울이 11등입니다. 서울 일자리 2% 증가했고요. 근데 서울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가 어디냐면 대전, 경기, 충남, 세종, 그 다음에 제주도, 충북. 근데 압도적으로 퍼센트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충북이네요. 충북입니다. 네, 충북에는 3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있고요. 충남에는 42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도 이렇게 일자리가 느는 지역들이 있고, 이거를 시군구로 보면은 뭐 더 정확하죠. 와, 네. 36%. 네. 뭐 성남시, 수성구, 평택구, 청주시, 흥덕구. 일자리가 흥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흥덕구인데. 자, 흥덕구 보세요. 최근에 일자리. 와, 가파르게 올라가네. 자, 22년 5, 6, 7, 8 이때 완전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광명시, 강서구, 뭐 인천시, 연수구, 하남시, 충남 아산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인데 일자리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들 있죠. 네. 자, 서울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군산도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네요. 네, 군산 잠깐. 네, 군산도 이렇게 일자리가 다시 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증감률이 아니라 나는 일자리 개수를 보고 싶다. 일자리 개수가 많은데. 그러면 증감률을 클릭하면 개수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는 서울시 강남구예요. 영등포, 소초, 송파, 화성. 그죠? 화성이 많네요. 예, 화성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고,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천안시 서북구랑 아산시가 어때요? 일자리가 많네요. 너무 많죠?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일단은 뭐 서울 뺀다라고 치고 서울 경기가 다 아는 데니까 서울 경기 빼고 일자리가 우리가 높은 데가 일단 대전 유성구고요. 대전 유성구고요. 그 다음이 천안시 서북구랑 아산시입니다. 근데 얘네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네. 바로 옆이에요. 그럼 시너지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증감률도 보시고 또 누르면은 다 나오니까 예를 들면 뭐 천안시 서북구 또 누르면 우와. 여긴 추세적. 아니, 제가 놀랐네요. 아니, 왜냐면 이제 네. 누르면 이제 일자리를 보여주는데 네. 계속 느는데 네. 12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보시면 이게 데이터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확 늘었네. 네, 지금 일자리가 지금 확 늘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아산도 보면 뭐야? 아산도 확 늘었네? 약간 뭐 공장이 들어갔나? 줄어들다 이제 확 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안, 아산이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입주물량 많은 거 빼고는 지금 좀 가격도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것만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들.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올라갈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갖고 계시고, 내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빠른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즈음에 하시면 저는 괜찮겠다.